다음부터는 직접 오지 마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손보다 먼저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래포구의 좁은 골목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한 번씩 쳐다봤지만 그 차에서는 따뜻한 안부가 아닌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며느리 수지는 선글라스를 벗고 나를 내려다보며 5만 원짜리 몇 장을 툭 내던졌습니다. 반찬 가게 앞 비릿한 생선 냄새 위로 고급 향수 냄새가 스며들었고 마치 그 향이 이 공간 전체를 더럽힌다는 듯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봐야 듣지 않을 사람에게 상처만 더 깊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수지는 차 문을 쾅 닫고 떠났고 손에 쥔 지폐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돈보다 더 시리고 바닷바람보다 더 아팠던 건 내가 가족에게 냄새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냄새난다며 밀쳐냈던 이 손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들이 모욕하고 내쫓은 이 냄새나는 시어머니가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회사의 새 회장이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야기. 가장 고요하고 가장 차갑게 시작된 복수의 기록. 가장 잔인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이야기.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의 평안과 행복이 조용히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쨍하게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멀었지만 인천 소래포구의 옥순내 맛깔나는 반찬 가게는 벌써 분주했습니다. 새벽 3시 반, 제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가게 문을 열면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일구어온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손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있었죠. 매일같이 멸치똥을 따고 물을 썰고 배추를 절이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큰 고무 대야에 절인 배추를 넣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죠. 빨간 양념이 손에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제 손에서 익숙한 김치 맛이 배어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시장 공기는 제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뻐근했지만 쉬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니 말입니다. 선반 위에는 빛바랜 남편과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들은 앳된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었죠. 그 사진을 한 번씩 쳐다보면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아픔이 가슴 한편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칼질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차에서 내린 며느리 수지는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허리에 묻은 고춧가루 양념을 대충 닦아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짧게 저를 부른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짜리 몇 장을 툭 던지듯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찬 값이라더군요. 손에 닿는 지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직접 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한 채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주위를 휙 둘러보았죠. 민준이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빨개졌어요. 뜨끈뜨끈했죠. 손에 든 돈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필 생각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굉음을 내며 차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그저 묵묵히 돈을 받았습니다. 익숙한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박옥순 여사님, 남편분 요양원비가 2달째 밀렸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가게 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매달 남편의 요양원비와 약값을 떼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남편의 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빌딩은 제 초라한 행색과 너무나도 대비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요양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여보 요양원비가 밀려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는 둥 서류철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저희 회사에 더 급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정말 안 좋거든요. 어머니가 알아보셔야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죠. 제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 순간 남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던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좌절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위독 소식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입만 벙긋거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남편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등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옥순아, 항상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아.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남편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이 옅은 한숨처럼 끊어졌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울음 섞인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입술을 깨물어도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남편의 차가워진 얼굴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욕, 요양원비 독촉, 그리고 남편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옥순 투자 포트폴리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희미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수첩 속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지냈던 제 과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타고난 투자 감각으로 주식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투자하는 종목마다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죠. 사람들은 저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젊은 거부, 금융계의 여왕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들어왔고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가져오는 것은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 그리고 냉혹한 현실도 함께 따라왔죠. 돈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고 친구들이 서로를 등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제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시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었죠. 고단한 시장 생활은 제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둘렀고 복잡한 주식 차트 대신 신선한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얻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범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잉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로그인 화면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망설임 없이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많은 증권사 계좌 목록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잔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주식 계좌, 해외 투자 계좌, 펀드 계좌 총액을 합산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백억 원, 아니 천억 원에 가까운 개인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멸치똥을 따고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에도 제 돈은 멈추지 않고 스스로 불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냉철하게 모든 자산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숙제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각 계좌의 수익률, 투자 종목, 현재 가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위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만큼 저는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멸치똥을 따던 투박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자판 위를 능숙하게 움직이는 과거의 미다스의 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후가 되자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순대국밥집 사장님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옥순이네, 요즘 며느리네 회사 사정이 영 안 좋다더라. 순대국밥집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네, 무슨 일이래요? 제가 되묻자 사장님은 혀를 쯧쯧 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자금난이 심각하다던데. 워낙 크게 벌렸으니 말이야. 화려한 식탁인가 뭔가 하는 회사 말이야. 화려한 식탁. 며느리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작은 미소였습니다. 제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라 잘 모르겠네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대답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업 위기 소식은 저에게 다음 단계로 돌입하라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뜨거운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화려한 식탁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장 통닭집에 앉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보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저는 그의 호들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심만 말했습니다. 김 사장, 화려한 식탁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봐 줬으면 해. 재무 상태, 거래처, 대출 현황, 그리고 김수진이라는 대표의 경영 능력까지 모든 정보를 은밀하게 파집해와.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화려한 식탁의 모든 정보가 그래프와 도표, 상세한 보고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과도한 투자, 무리한 확장, 그리고 며느리 수진의 방만한 경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는 위태로웠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보고서 구석에는 며느리의 개인적인 소비 습관과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모든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돌을 놓듯이 회사의 약점과 비리, 그리고 며느리의 모든 잘못된 판단들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제 계획은 오차없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저는 며느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읽어냈습니다. 제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적한 고급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강 변호사였습니다. 그 역시 제 연락을 받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여사님이 맞으십니까?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저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랜만이군요.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 앞에 놓인 차가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다시 움직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제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며느리의 회사 화려한 식탁에 대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회사 여사님께서 직접 정리하시려는 겁니까? 정리가 아니라 인수할 겁니다. 모든 것을 제 손에 넣을 계획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강 변호사님께서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제 말에 강 변호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지시를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회사를 인수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전략들이 오갔지만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화려한 식탁의 자금난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대출 만기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납품 업체들의 독촉 전화는 빗발쳤죠.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어떻게든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불을 켜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제 계획은 더욱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회사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밤늦게 술에 취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가져온 반찬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어준 반찬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제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바닥으로 떨어질수록 제 계획은 더욱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화려한 식탁 이사회에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파격적인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보낸 제 제안이었습니다. 부채를 모두 떠안고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조건은 며느리 수진에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회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은 그녀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왔습니다. 강 변호사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이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투자자라니 도대체 누구죠?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며느리는 이사회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가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제안마저 거절하면 회사는 바로 부도 처리될 겁니다. 강 변호사는 며느리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냉철하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임원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보고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혼란과 불안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앞의 파격적인 제안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죠. 며느리 수지는 익명의 투자자가 회사를 완전히 빼앗으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녀는 격렬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내 회사를 이런 식으로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건 명백한 음모예요. 누가 이런 식으로 회사를 빼앗으려 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그녀의 격한 반응에 당황한 듯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강 변호사는 며느리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제안은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이 회사는 제가 피땀 흘려 키운 회사예요.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에게서 보고를 받으며 며느리의 어리석음에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의 자존심이 회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그녀의 거부는 제 계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원하는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죠. 수진의 거부로 인해 채권단과 금융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익명의 인수 제안이 불발되자 기다렸다는 듯 모든 채권자들이 일제히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화려한 식탁의 부도 위기설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유망식품 기업, 부도 위기 직면, 방만한 경영이 부른 참사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회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35 모여 웅성거렸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눈빛에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로부터 며느리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받았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샘 근무를 반복하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무미건조한 보고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이제 며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며느리 수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의 강요와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익명 투자자의 인수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제 아들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건데? 제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인수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펜을 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김수진. 그녀의 이름 석자가 계약서에 힘없이 새겨졌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로부터 인수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저의 전쟁은 이제 막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들이 제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화려한 식탁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사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임원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죄인처럼 창백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수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화려한 식탁의 새로운 경영권은 O&P 홀딩스로 이관됩니다. O&P 홀딩스라는 이름의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역시 고개를 들어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화려한 식탁을 이끌어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옷은 아니었지만 제 몸에서는 이전에 없던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옥순 여사님.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저를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커졌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사들과 직원들은 며느리의 외침에 놀라 숨죽인 채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응시했습니다. 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싸늘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옆에 있던 제 아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향해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녀의 절규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의 충격과 분노는
제가 의도했던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이제 흐느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술렁였지만 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옥순입니다. 오늘부로 화려한 식탁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겸손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통해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며느리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마치 추위에 떠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앞으로 화려한 식탁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손자 민준이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함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놀랐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이야,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단다. 저는 민준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란다. 값비싼 옷이나 좋은 차가 너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속에 있단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노력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란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보드라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내 어머니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렴. 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줄 거란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지시대로 회사에서 가장 낮은 곳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공장 바닥을 청소할 때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은 어색하게 빗자루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렸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땀을 흘리며 공장 바닥을 청소하고 직접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마늘을 까고 채소를 다듬는 그녀의 손은 처음에는 느리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화려한 화장기가 사라졌고 손톱은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이전에 제가 보았던 오만함이나 짜증이 아니라 겸손과 노력이 담긴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변화를 보며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순 여사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윤리적인 경영 방침 아래 화려한 식탁은 점차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복지와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장 환경은 깨끗하게 개선되었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일할 맛이 납니다. 직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선별했고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옥순내 맛깔나는 반찬에서 쌓았던 경험이 화려한 식탁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회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착한 기업,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화려한 식탁은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탐욕과 오만함이 아닌 저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성장과 함께 저의 마음속 상처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사람들의 행복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수지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차림이었고 눈빛은 겸손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드렸던 모든 상처와 모욕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아픔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 무시하는 눈빛, 그리고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지혜를 배우고 어머니처럼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응어리가 드디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손자 민준이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던 명품 운동화나 비싼 게임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기 봉사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흙이 묻은 운동화를 신은 채 그는 자신이 만든 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이제 남을 돕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먼저 돕는 따뜻한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의 변화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며느리의 반성과 저의 가르침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풍요를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묘비는 햇살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에 기대어 앉아 남편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가 결국 당신의 유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제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제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이 제게는 큰 숙제였어요.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보, 당신이 말한 당당함은 물질적인 복수가 아니었네요. 진정한 당당함은 물질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당당함이었어요. 제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수의 끝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묘비가 햇살 아래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제 저는 진정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남편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옥순 여사님과 김수진 그리고 손자 민준이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사의 경영을 배우고 저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기업의 대표로서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불화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자 민준이의 손을 잡고 며느리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옥순 여사님의 지혜와 사랑이 가족을 하나로 묶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겪었던 고단한 세월은 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당당하고
행복한 박옥순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나날의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